안녕하십니까. 편파TV 시청자 여러분. 편파TV에서 여러분을 활기찬 한 주를 열어드리기 위해 새롭게 준비한 봉작가의 사라이브의 봉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 8시 15분 여러분의 출근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작가의 사라이브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서 한 주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최근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으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냉철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로 계시는 김봉신 수석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5월 넷째 주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화면 보시면은 자, MBS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24일부터 26일까지의 조사 결과이고 한국갤럽의 조사는 25일 화요일부터 27일까지 조사 결과이고요. YTN 의뢰로 리얼미터 결과는 24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의 결과인데요. 각 기관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보면은 긍정평가 응답이 소폭 반등하고 이제 부정평가 응답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긍정 응답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수석님. 예. 그 긍정응답이 조금씩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보시자면 이제 한국갤럽에서는 그 긍정응답 또 부정응답자들에게 왜 긍정하는지 또 왜 부정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좀 놀라운 그 변화가 있는데요. 그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처라는 그런 응답이 긍정응답에서 가장 많이 그 이유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 외교, 국제관계라는 그런 응답이 30%로 가장 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한 10몇 개월 동안 1년 이상 지속되던 코로나19 대처라는 긍정응답에서 외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했죠. 부정응답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제 민생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외교 즉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긍정응답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 수석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민심이 여론 결과에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슈 노출 빈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어서는 외교 안보 부분에서의 이슈 노출 빈도가 떨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노출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형태의 코로나에 대한 이슈에서 외교 안보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어떤 긍정적인 답변하는 사람들의 이슈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선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슈에 대한 주요 노출이 변화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다른 문제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5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주에 비해서 크게 뭐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 MBS 한국갤럽 결과에 비해서 보시면 이제 YTN 의뢰로 이제 진행된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 응답이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시청자들 보시면 보이시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석님? 예. 그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MBS 조사 같은 경우에 30대 26으로 민주당이 4% 포인트 더 나왔죠.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34대 27로 역시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발표된 그 YTN 그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35.6%로 민주당은 30.5%로 국민의힘이 좀 더 많습니다. 응답이
그 다른 두 개 조사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에서는 그 20%대에 머물렀는데 YTN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가 30% 중반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직도 좀 뭐라고 할까 샤이 보수 현상이 약간 좀 그 정당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그 MBS하고 갤럽의 조사인 경우에는 그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전화 면접 조사인 반면에 리얼미터 조사인 경우에는 ARS 조사입니다. 녹음된 음성이 이제 나가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좀 뭐랄까요 그 버튼을 누르는 데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누를 수가 있는데 조사원들이 물었을 때에는 조금 응답을 좀 회피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사 방법에 따라서 여론 결과가 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 특히 이제 야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불편함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뭐 샤이 트럼프 현상에서 미국 대선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일정 정도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그 어떤 뭐 얘기들이 여기서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사실 다른 조사에 비해서 거의 한 8, 9 정도가 더 나왔거든요. 예. 다른 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 적지 않은 수치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아니 뭐 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조사 방법이나 표본수, 뭐 응답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실제 민심이 좀 왜곡되기도 하나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나요? 왜곡이란 표현. 왜곡이라는 표현보다는 네네. 뭐라 그럴까요? 이제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또 뭐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듯이 방금 저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뭐 장단점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제 ARS 조사가 민심을 더 잘 반영하기보단 표심을 더 잘 반영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ARS 조사인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표층 민심 심층보다는 이제 표층 민심에 막 들끓어오르는 그런 민심이 더 빨리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관여자 또는 정치 고관심층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이 빨리 반영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표심이라고 하는 것과 네네. 아까 말씀하신 예. 좀 다르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찍는 네네. 그런 부분이 ARS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네. 또 그렇죠. 그것이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지지인 건 또 있는 거고 이 맞습니다. 차이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청자들 분께서는 그 언론에 노출된 여론조사 결과의 조사 방법을 좀 먼저 살펴보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게 그런 분 좀 있겠네요. 그렇죠. 전화 면접 조사가 전체적인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빨리 반영되는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ARS 조사가 강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예. 지금 그 배성원 교수님 그 팬들이 많이 입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은 그 주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요. 지금 그 세 가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JTBC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지난 주말인 23일, 24일 진행된 조사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역시 리얼미터에서 지난 월요일 24일 또 화요일 25일 양일간의 한 조사 그리고 MBS에서 24 월요일부터 26 수요일까지 3일간의 조사하는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먼저 궁금한 게 시청자들께서 화면 보시면은 이게 뭐 다자 선호도, 뭐 다자 비선호, 그다음에 또 뭐 다자 적합도 이런 말이 있는데 김성님 좀 전문가시니까 좀 우리 시청자들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선호도 어느 후보가 좋겠느냐라고 물으면 이제 선호도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어느 후보가 또 적합하느냐라고 물으면 그 또 적합도 지금 MBS 같은 경우에는 타자 적합도로 물었습니다. 또뭐 지지도라고 하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묻는 게 될 텐데요. 보통 이렇게 선거조사에서는 후보들을 인지도 아느냐 또 선호하느냐 또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런 순서로 묻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 지금 정도의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요. 이게 그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당 후보들 간의 단일화 조사에서는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물었는지도 굉장히 그 관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JTBC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죠. 또 비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싫으냐라고 물은 것보다는 누가 이제 절대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게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그게 비선호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기 네.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합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대통령에 적합한가라는 어떤 개념이라면 대통령과 네네. 사람에 대한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인지도는 말하자면 지지도.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두 가지가 제가 비전문가인 입장에서도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연결해 보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적합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예.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일화라든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물을 것이냐, 또 적합한 후보라고 물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과거에 보면 경쟁할 때에 적합한 후보 이렇게 뭐 섞는다든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굉장히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적합도에 유리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네. 지지율이 높은 거. 그래서 예. 둘이 그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전 그냥 예. 개인적인 생각을 예,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적합도나 뭐 경쟁 있는 후보 이런 거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었죠. 과거 그 2012년 그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시기에 그게 이제 격렬하게 붙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로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조금 더 강하게 됐었다. 지지 응답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그 적합한 후보라고 하면 문재인 당시 2012년에 그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하는 것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뭐 지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와 무관하게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고, 경쟁력은 상대방과 경쟁해서 이길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좀 약간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 당시에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JTBC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면은 다자 선호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자 비선호도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응답이 좀 많아 보이고요. 특히 다자 비선호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좀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선호도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라고 한다면, 비선호도 즉 여기서 보시면 절대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물었을 때는 윤석열 추미애의 구도처럼 마치 보입니다. 이게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지난해에 사실은 이제 추윤 갈등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네네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와 같이 선호도도 높아지고 또 비선호도도 높아지는 그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비선호도 입장에서는 추윤 갈등이 그대로 반영돼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좀 비선호도 이제 관심은 관심이니 좀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하고 비슷하게 마치 이 두 명이 떠오르는 것처럼 비선호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선호도로 따지면 그 선호하는 후보로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좀 높았던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상당히 높았다면은 언뜻 보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그 지사가 지지율이 좀 붙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양강 구도가 됐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예예. 이게 좀 정확하게 좀 비슷하게 보일까요? 예예.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미 그 이재명 대 윤석열 대 이재명 이 두 명의 후보가 가장 뭐 대등하게 나오는 그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었는데 JTBC 조사에서는 4월 18일 조사에서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지사 대비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격차를 보여서 1강 1중 다약 구도였다고 본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윤석열 이재명이 차이가 없습니다. 예, 차이가 없어서 ARS 조사에서도 그 양강 구도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예. 발음이 조금 제가 세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지지도가 예.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떡상을 하고 나서 떡상 후 이제 조정 국면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 자체가 이재명 지사는 요즘 다양한 어떤 형태의 이 사안에 대해서 부딪히고 있고 그럼 결국은 뭐 어떤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겠고 근데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자맹이라고 할까요? 의도된 자맹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결국 빈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또한 견제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걸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좀 의도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떤 부분적인 조정은 지금 존재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별히 뭐 이유는 아직 그래서 모르겠지만 이유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은 굳이 노출해봤자 득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대표 선거 와중이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어떤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좀 적지 않을까. 사안에 있어서 혹시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더 부각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모두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결정한 후에 해도 사실은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적인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은 이제 전당대회 이후 좀 그 이후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분 월요일 이른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 그 교수님 팬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요 현안에 대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시겠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23일 귀국을 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대표 기업인을 대동하고 미국의 이제 44조 투자 결정 이런 것도 했고 이제 양국 간은 이제 정부와 기업이 이제 긴밀한 이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은 대체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긍정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 여론조사에 나타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그 대통령 지지도 좀 상승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 앞서 그 말씀드린 그 한국갤럽의 긍정 평가 이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듯이 외교라든지 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성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은 중도층에서도 물론 뭐 그 진보층이나 진보 성향자 또는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긍정 평가가 뭐 압도적이죠. 그런데 그 중도층에서도 절반 정도는 긍정하고 있고요. 또 보수 성향자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40% 내외가 긍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지지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한 30% 내외로 그 긍정 평가를 잘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긍부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그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좀 그 주목하는 것이 뭐 진영을 넘나들어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기 좀 5년 차에 이제 보통 이른바 레임덕이죠. 레임덕인데 전임 대통령 이제 모두가 이제 레임덕을 좀 겪고 이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 전 정부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보여지고도 있고요. 이랬을 때 이번 문재인 정부 뭐 레임덕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글쎄요. 레임덕은 어떤 피할 수 없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다음
후임 대통령, 후임 어떤 리더십으로의 전환으로 보면은 자연스러운 레임덕은 사실은 뭐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죠. 레임덕이 실제로 있는데 그게 수치로 반영이 안 되는 그거는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 지나치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정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적절한 레임덕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형태의 레임덕과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형태는 다른 이전의 전임 대통령과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핵된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비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성기 한 말씀 예. 해주시죠. 레임덕. 이 레임덕이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뭐 미래 권력에 대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그 이제 다음번 대통령이 될 만한 미래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밴드웨건에 타느냐, 어느 밴드웨건을 쫓아가느냐 뭐 이런 문제로 바라본다면 아직은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 현직 대통령에게 좀 더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긍정 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 평가가 지금 한 40% 내외라고 했을 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긍정 평가가 한 30% 선을 하향 돌파할 때 25% 선을 하향 돌파할 때 그때가 레임덕이 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선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부에서는 40% 선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최저점을 으로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레임덕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이건 되게 현상적인 부분이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레임덕이 아직 오지 않았다. 어쩌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마 뚜렷하게 미래 권력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번 주자에게 관심이 확 쏠리는 때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든지 이게 뭐 다른 당의 주자가 미래 권력으로 떠오르면 그때 레임덕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뭐 같은 정당에서 미래 권력이 좀 떠오른다. 이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될 테니까 좀 부담이 덜할 것이고 이렇게 좀 흘러가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굳이 이제 레임덕이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시기는 앞으로 봐야 되고 지금은 그러니까 레임덕 국면은 아닌 건 확실한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국정수행 평가라든가 이런 레임덕을 평가하는 데서 예. 부정이 크다고 해서 예. 단지 그것이 어떤 지금 대통령한테 뭐 마이너스냐 저는 꼭 그래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정의 의미에는 같은 당의 어떤 차기 주자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여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면은 단순한 수치로만으로 레임덕 긍정이 40 뭐 아래 위로 갔다 해서 지금 대통령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6개월 전 정도에서는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이제 레임덕을 얘기할 정도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얘기할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십시오. 연관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뭐 지난 몇 번의 대통령들이 사실은 그 레임덕의 최종 결정판은 탈당입니다. 탈당이죠. 예, 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였는데 총재직을 물러난 다음에 또 그 같은 당 내에 그 대선 주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탈당까지 가거든요.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 후에도 막 이어지는데 외부에서는 이게 그 현직 대통령이 그 정확하게 선거를 관리해달라. 중립을 지켜달라라고 해서 탈당이 요구되는가 하면 사실은 그런 외부에서의 요구가 있다고 치지만 내부적으로 같은 당 내에서 다음 대선 주자가 대통령에게 당신이 지지율이 이제 좀 많이 하락해서 이거 뭐 좀 비켜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탈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그 제가 그 뭐 전직 대통령들의 자서전들을 좀 읽어보면 그 굉장히 가슴 아픈 그 사건으로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정말 힘들었다. 마음이 되게 힘들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치권에서 뭐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외부에서 그 여당 내에서는 당연히 아니었고 이제 외부에서 뭐 그런 얘기가 얼핏 있었던 것 같은데 관심사항 중에 저도 이제 하나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번 현직 대통령은 탈당을 결심할 상황까지 몰릴 것인가.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은 그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방미 성과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어서 사실은 뭐 탈당은 언급되지도 않고 레임덕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방금 우리 교수님 뭐 6개월 안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굉장히 나중 일이거든요. 6개월 안쪽이면은 이미 그 뭐 여러 정당의 그 대선 주자들이 다 결정된 이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권을 그 뭐 이양이 되건 재창출이 되건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전임 대통령들이 집권 5년 차에 예. 뭐 이제 친인척 비리 또는 주변인들에 의해서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레임덕이 왔었는데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만 좀 배제된다면 건전한 레임덕은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좀 맞을까요? 예, 건전한 레임덕.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예, 건전한 레임덕.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건전한 레임덕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한 건데.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의 대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에서는 좀 예, 한번 예. 봐야 되는 것이 한 번 아닌가 정도는. 싶습니다. 예. 이번 정부가 또 그렇게 이룰 수 예, 있도록 예.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질문 드리자면은 이번에 한미 이제 정상회담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그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외교안보 문제가 외교안보의 사안이 전체적으로 이제 감춰져 있었다. 코로나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의 그 외교안보 사안이 대통령의 형태의 국정 운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뭐 정상 궤도로 넘어온 것 같다. 그런 게 성과.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성님. 예. 뭐 맞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얀센 백신 뭐 100만 이제 들어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미사일 사거리 해제도 상당히 뭐 기쁜 마음으로 뭐 전한다 이렇게 대통령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동북아시아 그 정세에 엄청 큰 사건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관심이 또 좀 그런 쪽에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져오는 파장도 상당할 거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이제 특히 이제 가히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떡상 중인데요. 일단 뭐 컷오프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1위로 통과했고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2위 후보하고의 격차를 뭐 더 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정치사상 정말 최초로 30대 원내 교섭단체 정당 대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데 어떠신가요, 김성님?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진행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JTBC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그 22, 23이에요. 그러니까 그 컷오프 전인데 이준석 그 나경원 주호영 세 후보의 지지세가 이와 같이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준석 후보가 좀 강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내에서도 사실은 강세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이거를 한 번 더 웨이팅을 줬었거든요. 컷오프에서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따라서 웨이팅을 달리 줘서 그 내용도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 조사 결과로만 따지면 이건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죠. 여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좀 우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보시면 진보 쪽에서 이준석 후보가 21.6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성적이죠. 뭐 네. 중도도 38.3이니까 상당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저기 어떤 보여지는 바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이준석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아직 모르지만은 네네. 국민들이 보는 입장 아니면 당원들이 보는 입장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이 보는 그러니까 진보적인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준석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보수 쪽 있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보는 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먹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김수님 말씀은 그런 부분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예비 경선의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비율이 이제 예, 5대 5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선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의 가중치를 인구 비례가 아니라 책임 당원의 이제 구성비에 따른다는 소문이 있던데 시청자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 내용이 살짝 복잡합니다. 그 사실은 5대 5가 예비 경선에서는 그랬는데 5대 5 컷오프 때는 근데 이제 7대 3으로 되는 거죠. 7대 3이 7 비율 중에 이제 선거인단인데 선거인단 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대의원이 8,000명, 그다음에 이제 책임 당원이 28만, 그다음에 일반 당원에서 그 선거인단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3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70%를 반영하는 것이고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요. 이게 국민 여론조사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그 무당층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다가 국민의힘 지지자로 이제 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비 경선에서는 이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그 성연령대 그리고 지역 이렇게 가중 처리를 하는 바로 그 인구 구성 비에 따르는 조사가 되는데요. 이번 뭡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책임 당원의 지역 별 그리고 성별 구성비를 반영한 그러한 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구성비가 알려져 있기로는 TK, PK 그러니까 영남이 한 50%가 넘어서 55% 정도, 그다음 수도권이 30% 내외로 되는 거고요. 호남의 책임 당원이 좀 적습니다. 0.8%인데 그거를 2%까지 늘려서 반영을 하겠다. 이런 그런 어떤 보완책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를 그 7대 3인 본선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해요. 아마 오늘 내일에서 또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이 이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책임 당원의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선출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예비 경선하고 이제 그 본선에 예.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비율이 이제 조정이 되면은 이제 구성비 조정이 되면은 그런 변화가 이제 현재 1위 이준석 후보가 지금 현재 1위잖아요. 예. 이준석 후보의 당선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교수님 보시기 어떠신가요? 뭐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광주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연설도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비율의 조정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그 5대 5로 놓은 요 비율을 7대 3으로 이렇게 살짝 바꾼다 하더라도 네. 이준석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제 비율 조정하는 걸로 결정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사실은 책임 당원이 어떤 분들이냐면은요. 보통 이렇게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공직선거에 나가는 분들이 책임 당원을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모아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공천받을 확률도 높고 당에 대한 기여도가 이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실 조직된 분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조직된 그 상황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친소관계에 따라서 투표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기에 이준석 후보가 사실 세대 교체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대 교체와 정권 교체를 둘 다 할 수 있는 일타 쌍피, 원샷 투킬
이렇게 될 수 있는 후보다라는 확신을 책임당원들한테 준다면 이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책임당원들의 당심이 굉장히 중요한 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당원들이 생각하기에 이준석 후보의 어떤 중량감이 뭐 보수 야권의 통합에 어울리지 않는다. 세대 교체는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 정권 교체를 이루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달리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게 단순히 5대5를 7대3으로 조정하는 그 문제보다는 그 내부에서 그 책임당원의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뭐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직 이준석 후보가 진면목을 보여주는 면이 아직은 좀 덜하지 않느냐.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거를 더 보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대 교체라는 게 세대 교체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 방향이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그런 쪽으로 가져올 것인지 이 효능감이 어느 쪽을 더 채워주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고 하는 큰 틀만을 주고 책임당원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세대 교체가 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내놓으라고 할 정도까지라고 하면은 사실은 예. 반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호영이나 나경원 이런 사람들도 계속 그걸 자극하는데 계파 갈등 자극하고 뭐가 계속 해서 너네들 기득권을 뺐을까요? 계속 자극을 하지만은 그분들도 모르는 거죠. 그분들 이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 경선을 도로댕겨 보고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결정될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율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럼 오히려 더 이준석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예. 이게 세대 교체는 되고 우리한테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 확신이 든다면 비율이 100이 되든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세대 교체의 이제 그 중심에 사실 이제 개파 정치 혁신이 있는데 그 최근 이제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계가 이제 정말 존재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유승민계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모르죠. 그건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보통 그 뭡니까 홍준표 뭐 말씀 주신 그분이 이제 말씀 주시기는 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2016년, 2017년 요 흐름에서 봤을 때 잔류파가 있고 탈당파가 있는데 그 두 계파의 경쟁이 이제 상당할 거다라고 했었죠. 그럼 잔류파는 뭐 유승민계는 아닌 거고 탈당파를 유승민계라고 이제 지칭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그 대립 구도 그런 대립각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승민계가 이제 탈당파를 대표해 가지고 이준석 그 전체구를 이제 지지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드러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계파 정치라는 게 사실은 뚜렷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건 아주 옛날이죠. 2008년에 그 정몽준 박희태 당대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는 정몽준 그 뭐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박희태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랐죠. 역시 당은 조직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뭐 유승민계가 존재하느냐 또 어느 계파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물밑의 흐름이 없다고 보기에는 또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준석 후보가 최근 이제 진중권 교수, 그다음에 신지혜 한국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 등과의 페미니즘 논쟁을 통해서 젠더 갈등의 반사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젠더 갈등이 이른바 젠더 갈등이 이 정도의 폭발적인 이준석 신드롬의 기폭제가 된다라고 보시는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그 뭐 간단하게 예전에 마이클 두카키스라고 하는 미국 민주당의 후보가 그 엎어진 후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사당원 10,000명이라는 그런 그때 신조어도 생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뭔가 마중물로서의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어떤 후보든 네. 그를 만드는 마중물로서의 것은 존재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이슈 선점에서는 분명히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더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신재 대표와의 논쟁이 이준석을 띄운 분명히 이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준석의 출발점은 되는데 그래서 반사이익은 본 건 맞지만 그게 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제 판단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네. 이 그 JTBC 리얼미터 조사에서 분명한 거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를 구성하는 남녀 비율을 봤을 때 남성에서 이제 38.6, 여성에서 22.1이니 여성 중에서 좀 많이 그 약하게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 중에서만 본다면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없다라는 응답이 23.1이에요. 모르겠다 10.6.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는 모르거나 없거나 모른다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나마 선택하는 비율 중에서는 이준석 후보 선택이 나경원 후보보다 뭐 결코 뭐 적지 않죠. 수치만으로 보면 이게 오차범위 계산하면 6.1% 포인트 더 많은 거니까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치상 또 다른 후보보다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뭐라고 할까요? 여성들에게 뭐 적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상황이 이준석이 젠더에서 마이너스일 것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슈는 이준석의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꼭 국민의힘 대표 어떤 선거에서 어떤 젠더 갈등 자체를 주요하게 놓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라고 보여지면 이 후보들 사이에서 네. 그러면 이것은 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분명한 거는 이제 그 뭡니까 남혐 여혐 갈등이 있다던가 이런 게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뭐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젠더 갈등 이슈가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저도 미비하다. 그 영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중심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일단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6월 11일이죠. 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당대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전국이 재밌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파TV 봉작가 시사라이브에서 배상훈, 김봉신 두 분 모시고 5월 넷째 주 주요 이슈를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